윤정이는 새벽 3시에 눈을 떴다. 정확히는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깨어났다.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요즘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새벽 3시면 정확히 깬다. 의사는 폐경기 증상이라고 했지만 정희는 그저 몸이 지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55년을 살면서 쌓인 피로가 밤마다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틱, 틱, 틱. 이 소리가 자꾸 시간이 흐르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면 이런 밤이 싫다고 말하곤 했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벌써 3년이 지났다. 바로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쿵, 쿵 하는 낯선 소리가 났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지만 다행히 아래층에는 복지센터가 있었다. 밤 시간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일까? 호기심도 있었지만 불안감이 더 컸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타는 냄새와 함께 더 강해졌다.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는 분명 뭔가가 타는 냄새였다. 정희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으로 다가갔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복도로 나섰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빨간 불빛이 보였다. 그 순간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윤 여사님, 도연이에요. 보일러실에 불이요. 복지사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도연이를 알고 있었다. 이 센터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된 착한 청년이었다. 항상 정희가 쓰레기를 낼 때마다 도와주곤 했다. 정희는 문을 더 활짝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다리가 떨렸다. 나이를 먹으니 위기 상황에서 행동이 늦어지는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타는 냄새가 강해졌다. 그리고 보일러실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치 어떤 악의 손이 천천히 밀어올리는 것처럼. 정희는 멍하니 서서 그 불길을 바라봤다. 원주색 불길이 보일러실 문틈새로 튀어나왔다.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경찰차도 왔다. 빨강, 파랑의 불빛이 복도를 번쩍번쩍 비추었다. 정희는 가슴을 안고 서 있었다. 도연이 담요를 정희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마음이 자꾸 철렁거렸다. 경찰관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잡고 말했다. 여사님, 저쪽에 앉으세요. 조사를 위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는 일어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정희는 비로소 이 상황이 단순한 화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경찰관의 얼굴이 너무 엄숙했다. 가스선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정희의 숨이 멎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의도된 것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한 일이었다. 정희는 밤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화재 상황, 건물 상황, 주변 사람들. 무엇이 의심스러웠는지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새벽에 불이 났을 뿐이었다. 며칠 뒤 보험 직원이 찾아왔다. 정희는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계약서를 들고 왔다. 여사님, 이건 물론 건물주 선생님의 화재 보험이고요. 따로 여사님께서 가입하신 개인 보험도 있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묵묵히 챙겨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 보험 계약자가 아드님으로 바뀌었네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제 아들이요? 보험 직원은 서류를 펼쳤다. 서명, 이름, 도장.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 그 서명은 분명히 자신의 필체였다. 하지만 정희는 이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었다. 정희는 남편이 남겨둔 낡은 서류함을 꺼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남편만의 영역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뭔가 확인이 필요했다. 손가락이 서류함의 작은 열쇠 구멍에 들어갔다. 경락 소리가 났다.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남편의 편지와 사진들, 각종 문서들이 있었다. 가족 사진, 정희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아들 상우가 어렸을 때의 사진들. 정희는 서류들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집 계약서, 보험 계약서들, 의료 기록들. 하나하나가 인생의 기록이었다.
그 중에 하나의 서류가 눈에 띄었다. 표지에는 추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펼쳤다. 피보험자 윤정희, 수익자 윤상우. 그리고 곁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세 개의 영영이 보였다. 3억. 서명은 자신의 필체였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정희는 서명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분명히 자신의 필체였다. 그런데 아무 기억이 없었다. 그 순간 떠올랐다. 얼마 전 며느리 미연이가 가져온 봉투. 택배처럼 와서 정희가 받았던 봉투였다. 어머니, 이거 세금 관련이에요. 아버님 유산 정리하는 거라고 상우가 그래요.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복잡한 서류니까 안 보셔도 괜찮아요. 미연이가 웃으며 펜을 건넸었다. 정희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었다. 아들이 필요하다니까. 며느리가 갖고 왔으니. 가족인데 뭐 의심할 게 있겠나 싶었다. 그게 화근이었다. 도연이가 정희의 집에 왔을 때 정희는 그 서류를 보여줬다.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건 고액 사망보험이에요. 정희는 뭔가 소름이 끼쳤다. 그 말이 정확히 뭔 뜻인지 알고 싶으면서도 알기 싫었다. 그게 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을 아드님이 받는 거예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 얼마라고요? 도연이가 서류를 더 들춰봤다. 그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다. 이건 3억이고 또 여기도 또 총 7억입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7억. 그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건 마치 정희의 목숨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다. 아니, 목숨이 아니라 죽음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바보였구나. 정희가 중얼거렸다. 믿었던 가족에게 속은 기분이 들었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가족을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이의 진심이 묻어났다. 그 청년의 눈을 본 정희는 비로소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일주일 뒤였다. 도연이가 정희의 집에 와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보험이 2개 더 있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다. 7억이라고요? 정희의 귀에는 숫자가 들려오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아래로 내려가는 기분만 들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상우의 번호를 눌렀다. 1번, 2번의 신호음 뒤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우야, 이게 뭐야? 뭐가 뭐라고요? 이 보험이. 넌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전화 너머 잠시의 침묵이 있었다. 엄마, 세금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오해라니? 엄마 노후를 위해 미리 정리한 거예요. 보험금으로 엄마 요양비도 되고 형제자매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나누려고. 상우의 말이 그럴듯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있었다. 정희가 여태껏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들렸다. 상우야, 아까 그 화재. 그건 인위적인 거 아니니? 전화 너머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절 의심해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가? 상우야. 엄마, 저 우리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럼 왜? 엄마는 항상 우리를 의심하시네요. 미연이 이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있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 바로 얼마 후 미연의 전화가 왔다. 어머니, 도연이가 뭔 소리를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냥 보험 문제로. 어머니, 제발 복지사 말은 믿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래요? 저희가 당신을 밀어낼 이유가 뭐 있어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예요.
미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뭔가 억지로 연기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 다음날 경찰에 비공식 신고를 넣었다. 아들의 고액 사망보험과 화재의 연관성을 물었다. 경찰의 대답은 조사 중이라는 것뿐이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상우 부부가 찾아왔다. 정희의 집에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상우의 얼굴은 팽팽하게 굳어 있었고 미연이는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엄마,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정희는 일어섰다. 기어나가려는 심정이었다. 가족이면 속이지 않았겠지.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일주일 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 여사님, 저 형사 이준호입니다. 뭔가 진전이 있어서요. 정희의 심장이 철렁했다. 네, 무슨 일인데요? 아드님이 대출 신청을 몇 번 했었더라고요. 금액이 총 5억이었어요. 여러 저축은행에서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보험에 대한 서류들을 보면 그 타이밍이 대출 신청과 일치해요. 정희는 무너졌다. 파편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그 아이가 왜? 정희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새벽 3시, 그때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이 있었다. 그날 오후 도연이가 달려왔다. 어머니. 정희는 기력 없이 도연이를 봤다. 이제 용서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도연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미워하면 어머니만 아파요. 복수심이나 미움은 그건 마시는 독약이에요. 독약을 남에게 주면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정희의 눈이 촉촉해졌다. 하지만 어머니, 아드님도 분명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짓을. 하지만 그게 어머니가 미워하고 복수해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 동안 울었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났을 때 상우가 경찰서에서 나왔다. 형사는 상우를 신문했다. 보험 사기와 화재 미수에 대해. 결국 상우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금까지 봤던 스트레스, 회사의 부도 위기, 빚의 악순환. 그것이 그를 광기로 몰아갔다고 했다. 경찰은 상우를 구속했다.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었다. 정희는 상우를 찾아갔다. 유리벽 사이에서 그의 아들을 봤다. 상우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상우야. 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마음은 못 돌려. 상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모자는 울었다. 그 울음은 오랜 멍울을 녹였다. 도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몇 달 뒤 상우는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보험 사기로 기소되었고 화재 미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정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정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더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따뜻하고 공기가 맑았다. 남쪽 향의 방이었다. 창가에는 고양이 하늘이가 누워 있었다. 정희가 우연히 거리에서 주운 고양이였다. 이제 그건 정희의 가족이 되었다. 마당에는 도연이가 꽃을 심고 있었다. 이제 도연이는 정희의 보조자가 아니라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니, 가족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다. 어머니, 장미 예쁘죠?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심으니 더 예쁘다. 정희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아니, 다시 살아야 했다. 센터에 오는 할머니들에게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엔 창피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어요. 어르신들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정희가 대답했다.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파요. 상대는 모르는데 내 마음만 계속 병들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가 커피를 내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커피 담당이에요.
정희는 웃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를 스쳤다. 정희는 그 향기를 깊게 들었다.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정희의 휴대폰이었다. 어머니, 나야. 정희는 알아봤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래, 상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래, 봄이니까. 창밖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고 있었다. 정희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정희는 속삭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 도연이가 옆에서 말했다. 봄이 오면 텃밭도 같이 해요.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키우는 거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그래, 그러자. 그 밤 정희는 일기장을 꺼냈다. 벌써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정희는 느린 필체로 썼다. 용서는 상대 아닌 나를 위한 일이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을 믿는 사람이다. 아들도 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봄은 오고 또 올 것이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엔 새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봄이었다. 첫 번째 봄은 남편과 함께였다면 이 봄은 상처와 함께하는 봄이었다. 하지만 그 상처들도 결국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정희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들도 한때는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빛나고 있었다. 우주 어딘가에서. 정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다시 빛날 것이다. 봄이 다시 올 때 우리도 함께 오르자. 정희가 중얼거렸다. 그때 도연이가 네, 그렇게 해요라고 대답했다. 정희는 웃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끝이었다.